요즘 어떠세요? 네, 좋아요. 최 선생님, 훈이와 범이 세미나 가셔야죠. 닥터범 준비 완료. 세미나 갈 시간이네. 저 한 입만 더 먹고요. 세미나 늦겠어요. 더 빨리 달리세요. 여기는 잉그로드 병원입니다. 지금 훈이와 범이 의학 세미나 보러 저와 함께 가시죠? 저희 의학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훈이와 범이 의학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훈이와 범입니다. 저희가 항상 그 유튜브로만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많이 후원해 주시는 AWCA, Family Touch, 그다음에 Give Chance, United Health 여러 재단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인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자리에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라프를 중간 중간에 할 거고요. 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또 이제 좀 많은 선물을 저희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잊지 않으셔야 할 거는 다 끝난 다음에 푸짐한 점심 항상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게스트로 모셔오신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올해 제가 듣기로는 이번이 폐 검사의 달이라 그랬고 특히 오늘이 폐 검사의 날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내과 전문의신 심재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올라오시죠. 예, 박수 부탁합니다. 그래서 심재호 선생님께서 오늘 폐 검사에 대해서 특히 폐암 예방을 위한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리고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죠. 예. 어디 앉으시죠. 예, 안녕하세요. 심재호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각자 전문가 의사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닥터심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시니어를 위한 건강 검진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죠? 왜 우리가 건강을 해야 되나요? 예, 건강 검진하는 이유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하기 전에 검사를 해야지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는 질병 조기 발견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시니어를 위한 건강 검진에 뭐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는 일단 혈압 검사. 혈압 검사는 검사 주기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는 이제 뭐 혈중 지방, 그다음에 LDL, HDL 그런 거 검사를 하기를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권장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장암 검사. 이거는 저 이제 원래 전에는 50살 이상부터 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45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45살 이상이신 분들은 대장 검사를 꼭 권장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게 혈압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그다음에 대장암 검사. 그거 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다뤘던 내용이네요, 주제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더 자세한 거는 거기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오늘 여자분들께서 또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이제 여성분들을 위한 필수 검사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예, 여성분들을 위한 검사는 이제 뭐 많지만 제일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유방암 검사. 이거는 이제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한 이제 메모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꼭 권장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거는 이제 고밀도 검사, 골다공증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65살
이후에 특히 여성분들 제가 꼭 권장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궁 경부암 검사는 이거는 이제 21살부터 65살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거를 꼭 검사를 권장해 드립니다. 유방 촬영술은 그런데 그러면 50세 이상 되면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나요?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어느 가이드라인을 보냐에 따라 다른데 어떤 분들은 40살 이상 하는 분들 있고 어떤 데서는 또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티에서는 45살 그리고 USPSTF라는 어떤 단체에서는 또 50살부터 권장하는 좀 달라요. 하지만 그 50살 이상은 무조건 하기를 저희가 권장해드리고요. 근데 계속 50살부터 계속 1년마다 했는데 다 정상으로 나왔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해도 괜찮습니다. 예. 자궁 경부암 검사는 어떻게 산부인과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예. 자궁 경부암 검사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1살부터 65살 그 사이에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그 산부인과 가셔가지고 약속 잡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3년마다 아니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권장을 해드립니다. 예, 하기를. 자, 그러면 이제 남성분들도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남성들을 위한 필수 검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특히 남성분들은 제가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환자분들한테. 그래서 대부분 이제 PSA, 그래서 전립선 이건 다 피 검사로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보통 55살부터 시작하는데 또 이것도 어떤 분들은 만약에 가족분들 중에 그 이제 전립선 암이 있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어떤 분들은 제가 40살부터 권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50살부터 권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부분 의사분들하고 얘기하시고 가족 중에 그런 암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의사들과 상의하셔가지고 꼭 55살 안 돼도 그 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 이거는 특히 남성분들 중에 65살에서 75살 담배를 핀 적 있는 경우 지금 끊었어도 전에 담배를 폈다고 하셨으면 이거는 초음파 검사거든요.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그 초음파 검사 했을 때 이제 그 대동 여기에 막혀 있나 없나 그거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야 복부군요. 죄송합니다. 복부니까 abdominal. 그러니까 복부에 있는 여기에 이제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그것도 권장 보는 거니까 그것도 권장하고요. 그다음에 여성분은 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러면 여성분들도 만약 가족 내력이 있으면 가족분들 중에 이제 그 애뉴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게 내력이 있으면 여성분들도 솔직히 권장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고밀도 검사. 이건 남성분들도 고다공증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약을 드시는 거, 뭐 스테로이드 약을 오래 드셨거나 그렇게 되면 남성분들도 이런 고다공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꼭 65세 넘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뭐 약을 드셨거나 아니면 뭐 가족 내가 있거나 가족 중에 그런 게 있거나 하면 저희가 검사를 이제 권장을 해드립니다. 예, 지금 오늘이 또 폐 검사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담배를 피는 사람들, 뭐 아직도 피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복부 대동맥 검사 말고 또 흡연자를 위한 특별한 검진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흡연자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제 그 암을 미리 찾기 위해서 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선양 로도스 C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CT를 찍게 되면 이제 많은 양의 그 레디에이션을 맞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고 좀 약한 로도스를 찍은 건데요. 근데 이거는 50살에서 80살 성인 중에 20감년 이상 흡입한 분. 그 20감년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하루에 한 갑씩을 20년 동안 폈다. 그러면 7 곱하기 20 하면 20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분들 아니면
반갑을 40년을 폈다. 그것도 곱하기 하면 20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0년 내력이 있고 현재 흡연 중 아니면 15년 이내에 금연한 경우 매년 권장을 해드립니다. 한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담배 한 갑에 몇 개나 들어 있어요? 네, 20개 들어있습니다. 20개나 들어. 저도 펴봤습니다. 어. 예. 그래서 하루에 20개 이상 아니면 뭐 반갑을 뭐 그렇게 많이 사실- 펴요? 하루에 진짜? 20개나? 아는 분들은 두 갑을 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갑을 폈으면 예. 두 갑을 10년만 폈어도 20갑이요. 20갑이 되는 거죠. 어. 그러면 그분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금연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급연 방법은 솔직히 연구가 되게 많잖아요. 뭐 패치도 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뭐 이제 뭐 껌 씹는 거. 껌씹도 있고 사탕도 있잖아요. 사탕.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약이 나왔는데 챈틱스라는 약입니다. 결과가 다 해봤는데 그 챈틱스라는 약을 먹으면 끊을 수 있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을 얼마나 먹어야 되죠? 그러면? 그 약이 대부분 시작을 하게 되면 3개월, 12 weeks, 그 3개월 정도를 먹는 약이거든요. 챈틱스라는 약이 그 약은 좀 진짜 많이 권장을 저희가 해드리죠. 요즘. 챈틱스라는 약을 석 달 정도 드시면은 그러면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요? 예, 그럴수록 효과가 훨씬 많죠. 예. 그러면 그 저선량 CT 그걸 해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도움이 되죠? 이걸 하게 되면 사망 위험을 최소 2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와, 예. 되게 좋은 거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20%면 많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자택한 그 담배 피우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20감년 권장을 진짜 매년마다 해드립니다. 매년마다 그러니까 권장. 클리어하기 위해서 뭐 CT를 찍는다 그래가지고 폐암 위험이 줄어드는 거 아니고 CT를 하면은 조기 발견하니까 빨리 치료를 해가지고 그렇죠. 좋아지는 거죠. 그런 예, 거죠.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항상 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생존율이란 말을 좀 많이 쓰는데 5년 동안 살 확률이 얼마냐, 뭐 10년 동안 살 확률이 얼마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조기 발견하면은 그 어떤 생존율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조기 발견 시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99%이고요. 그 대장암 5년 생존율은 91%로 차트 보시는 것처럼 크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권장하는 거는 의사를 보는 이유는 뭐가 아파서 고치러 가는 것도 있지만 그 건강 검진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미리 찾기 위해서 의사를 보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좀 바꿔가지고 지금까지는 암의 조기 발견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또 예방 차원으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방 접종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거 있죠? 예, 예방 접종은 솔직히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겨울이 다가오니까요.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독감 예방 주사 매년마다 받으시고 그다음에 65살 이상인 분들은 그 독감 주사가 약간 하이도스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더 고용량의 독감 백신을 저희가 권장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폐렴구균 백신. 이거는 50살 이상 분들 이거는 뭐 담배를 폈거나 안거나 상관없이 50살 이상 분들은 저희가 폐렴구균 그걸 권장해드리고요. 폐렴 백신은 네. 한 번 맞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맞는 겁니까? 그래서 폐렴 백신은 50살 이상 되신 분들 한 번 맞으시고 65살 다시 되시면 부스터를 한 번 또 맞으시는 게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50살 이상 성인에게 또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대상포진 백신인데요. 이게 싱릭스라는 건데 이거는 2회를 맞으시면 됩니다. 한 번 맞으시고 그다음에 2개월이나 6개월 사이에 2번 맞으시면 평생 도움이 되는 겁니다. 대상포진 백신이 많이 아프다고 무서워하시는 환자분이 많던데요. 그렇죠. 대상포진은 이제 어떤 분들은 맞고 나서 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환자를 본 결과는 10명을 맞으면 저는 1명에서 2명 정도 이제 아프다고. 그러니까 증상은 뭐
열이 날 수도 있고 몸이 아프거나 몸이 쑤시거나 아니면 피곤 그런 게 좀 있다고 말씀을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해줬어요. 얼마나 간가요? 그런 부작용이? 하루 아니면 길면 이틀밖에 안 가니까 꼭 맞으시고요. 왜냐하면 이 대상포진을 병에 걸리는 게 그 이런 부작용이랑 너무 비교가 돼요. 너무 이게 대상포진 걸리시면 너무 괴로워하시고 아프시고 하니까 저희 꼭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한테도 대상포진으로 인해 가지고 신경통 오시는 분인데 뭐 아주 죽겠대요. 무슨 약도 잘 안 듣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한 차원으로라도 맞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한 가지 더는 이게 대상포진은 백신을 이제 대상포진에 걸리시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게 신경을 건드린 거잖아요. 이런 병균이 그래서 대상포진이 났거든요. 환자분 한 명은 근데 났는데 그 뒤로 통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통증이 안 없어지고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상포진 이거를 쭉 권장드리고요. 이거는 대상포진은 맞으시면 91%까지 보호가 됩니다. 되게 높은 거예요. 에펙티브가 아주 높은 거니까 꼭 맞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하나 또 질문 있는데 코비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요즘은? 코비드는 저는 의사로서 코비드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아직도. 근데 지금 법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65살 이상 된 분들은 코비드를 그냥 맞을 수 있는데 65살 밑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의사한테 프리스크립션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권장을 해드립니다. 근데 코비드 백신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독감 예방 그렇죠. 주사. 블루샷은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 독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 더 많습니다. 코비드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다음 증상도 코비드보다는 독감 걸리면 그 증상이 더 심해지니까 독감 주사는 진짜 꼭 맞으세요. 예, 그래요. 지금 심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저 예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요, 지금은 심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보충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좀 질문하실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닥터 심한테 질문 있으신 분 이거 어떻게 이건 드려야 돼요? 대상포진 한번 겪고 나면 어떻게 또 주사를 맞아야 되나요? 겪고 난 후에. 네, 대상포진은 그런 질문 제가 많이 받는데 대상포진을 한번 겪으신 분들 대상포진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대상포진은 이제 그 신경 쪽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몸에 있기 시작하면 몸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몸이 힘들거나 아프거나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오게 됩니다.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환자분들한테 나 근데 작년에 재작년에 대상포진 있었습니다. 맞아야 될까요? 맞으셔야 됩니다. 백신을 그래도 맞으신 걸 권장해 드립니다. 꼭 맞으세요. 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폐 질환과 치매와 연결되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폐 질환과 그런 잘 뭐 특별히 선생님한테. 폐 질환과 치매에 대한 거 뭐 특별한 직접적인 관계는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담배 피는 거. 담배가 치매에 굉장히 안 좋은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뭐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담배 피면 치매 안 좋은 거는 내 생각에는 심혈관 그리고 뇌혈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폐보다도. 예. 저쪽에도 있으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이크 예. 왔다 갔다
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 저는 평상시에는 감기가 안 걸리고 잘 넘어가는데요. 예방 주사를 맞는 해는 꼭 걸려서 엄청 아파요. 보통 때보다 더 아파요. 그래서 솔직히 맞는 게 맞아야 되는 건 아는데 못 맞겠어요. 안 맞으면 잘 넘어가거든요. 예, 이 질문도 제가 항상 받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제가 또 물어보는 게 예방 접종 때문에 그 독감이 걸리지 않냐?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독감 주사 예방 주사는 이제 살아있는 그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inactivate,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예방을 백신을 때문에 걸릴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이거 이제 환자분께서 만약에 이거 맞았는데 그 해는 너무 아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방 접종 꼭 하세요. 그런데 이게 접종이라는 게 100%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접종을 받으면은 그 확률을 낮춰주지만 완전히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확률이 좀 안 낮아지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맞고 나서 만약에 독감이 걸려도 맞지 않는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증상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그 독감 예방을 백신을 권장드리는 겁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들려요? 예. 유방암 검사나 대장암 검사, 위암 검사를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나이마다 다 다른데요. 유방암 검사는 대부분 75살까지 하시고요. 그래도 대장암 검사는 73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쪽에서 그럼 80세가 됐는데 그럼 다 멈추나요? 그거는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가 봤을 때 환자분이 10년을 이상 넘게 더 사실 것 같다. 예, 그러면 권장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환자분은 80세인데요. 아직도 대장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봤을 때 너무 건강하거든요.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또 요즘 세대는 고령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환자분이 더 오래 살 것 같다. 그러면 권장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환자분마다. 예,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몇 년에 한 번씩 맞는 게 좋은 거예요? 대상포진은 2번만 맞으시면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매년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맞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개월하고 6개월 사이에 2번 맞으시면 그게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맞아도 돼요. 아까 화면에요. 그 독감 주스 고용량 독감 주사가 있는데 그건 또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65살 넘으신 분들은 독감 주사를 맞는데 하이도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65살 밑에 있는 분들하고 맞는 거랑 약간 더 넣는 거죠. 아무래도 더 약을 그게 좀 다릅니다. 그거는 다음 데서 CVS나 월그린, 파머시 약국에서 맞으시면 되고요. 아니요, 멘션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보고 나이를 보면 65살 이상은 무조건 하이도스를 맞게 되게 있습니다. 네, 그런 한 건 가지 맞죠.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은 마리아나가 이제 리갈로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마리아나를 피우는 이웃이 있을 때 마리아나가 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결과로서는 저희는 그건 모릅니다 아직. 그냥 마리화나가 지금 이제 합법된 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피면 이게 그 폐에 영향이 있다 없다를 아직은 모릅니다 저희도. 예, 그러니까 세컨 스모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고 그다음에 이게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폐에 영향이 될까는 아직 연구 결과 그런 게 확실히 안 나왔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못 드립니다. 그 체스트 CT를 찍었는데 그 체스트에 혹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나왔었을 때
그 폐에 관련되어지는 대동맥과 관계되어지는 것을 볼 때 폐닥터는 어떻게 그런 것을 이제 증상이나 또 트리트먼트를 해 나가는지요. 그 종양이 만약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그 종양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게 다 암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권장하는 거는 CT를 다시 찍는 겁니다. 3개월에 다시 찍냐, 6개월에 다시 찍냐, 아니면 1년 후에 다시 찍냐. 그거는 이제 그 레디알러지스트 그분들이 보고 결정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환자들. 그러면 다시 그게 있을 때 그 크기가 더 커지는거나 적어지는거나 하는 때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 커진 거게 되면 이제 또 사이즈가 얼마나 커지냐. 네. 그걸 또 보기 때문에 대부분은 0.8mm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이제 다시 찍었을 때 커졌나 안 커졌나 그걸 또 보고 또 모양을 또 봅니다. 그냥 다 종양이라 해서 다 똑같은 종양이 아니고 그래서 종양이 모양과 그다음에 사이즈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2.2 cm 곱하기 1.3 cm 크기로 나왔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솔직히 그렇게 되면 만약에 권장하는 거는 폴모나라지스트 그 폐 전문의를 보셔가지고 그쪽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그 다음 또 있으세요? 네, 이번에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요. 그 다음에 순서 나가겠습니다. 예, 저는 담배를 17년을 폈는데 그중 8년은 하루에 3갑씩 폈어요. 말볼라이 100를. 네. 그리고 끊은 지 30년이 넘었어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좀 스트레치를 크게 했거든요. 가슴을 펴는 스트레치를 하니까 약간 가슴에 통증이 와요. 그거는 폐에 이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솔직히 폐인지 아닌지는 지금 그거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거는 심장인지 폐인지를 일단은 봐야 되니까 주치의 꼭 보시고 신정외과 꼭 가시고요. 먼저. 호흡은 제가 한 1분 30초까지도 참을 수가 있어요. 예. 잘하시죠. 수영 잘하시죠. 알겠습니다. 꼭 주치의 보세요. 그럼 됐죠? 지금 심 선생님이 하신 예방하고 폐 건강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치매입니다. 치매예요. 저도 좀 깜깜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치매가 왔나? 자, 치매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자, 먼저 우리 치매는 뭘 치매라고 하나요? 예, 의학적인 정의를 살펴보면은 치매라는 거는 인지 능력이 저하증이죠. 그러니까 뭐 치매라 그러면 항상 기억력만 생각하는데 꼭 기억력뿐 아니고 여러 가지 인지 능력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간 인지 능력이라든지 언어 인지 능력 아니면은 뭐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ability 그런 건데 그게 보통 본인의 그 기본에서 저하증이다. 저하증이면서 그게 심해가지고 생활하는데 사회적 활동을 하거나 개인적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 그거를 치매라고 보는 거죠. 단순히 예를 들어서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막 급하게 병원에 오는 경우에는 나중에 집에 가려고 그럴 때 제가 어디에 자동차를 세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게 뭐 어쩌다가 일어날 수는 누구든지 있어요. 뭐 저도 뭐 음식 한다고 불에다 올려놓고 잊어버리고 밖에 나갔다 오니까 막 집안에 연기 나고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나 치매 걱정을 해야 되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런 일이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그러고 연세가 드신 분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치매를 걱정해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됐죠.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젊은 사람이 치매 걸리고 그러는데 그거는 거의 아주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로 나왔지 뭐 흔한 거면 영화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치매는 65살 이상이 치매라고 보겠어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진단을 좀 생각해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 그냥 어쩌다 깜빡깜빡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거. 그러면서 뭐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 깜빡할 수는 있는데 진짜 중요한 일.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라는 거는 오늘 앵그로드 병원에서 훈이와 범이 세미나를 하는데 그거를 해놓긴 했는데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중요한 일이죠. 그럴 경우에는 치매를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명확한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서 과정은 뭐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치매에 염려가 된다. 그러면은 뭐 그냥 가정의학과나 내과에 가지고 간단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전문가한테 가면은 먼저 자기의 증상을 쭉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정신 검사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깊게 하는 거 오랫동안 뭐 몇 시간 동안 하는 것도 있고 의사 오피스에서 뭐 한 10분, 15분 걸려서 하는 게 있고 그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나오면은 예. 그렇군요. 그럼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신경심리 검사는 뭐가 있나요? 오피스에서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기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미니 멘털 스테이터스 익자미네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그러면 뭐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가 무슨 요일인가 어디에 있나 뭐 그런 거 보고 뭐를 그려보라기도 하고 단어를 뭐 한 3개에서 5가지 준 다음에 조금 한 5분 있다가 그 기억하나 못하나 문제 보고 뭐 계산하는 거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또 그거보다도 좀 요즘에는 좀 많이 쓰고 있는 게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라 그래가지고 좀 더 어려워요. 미니 멘털 스테이터스는 좀 너무 쉬워가지고 조금 문제 있는 사람들은 점수가 다 정상으로 나오니까 구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쓰는 거는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영어 미국에서 맨 처음에 개발됐지만 다 한국말로도 트랜슬레이션이 지금 돼가지고 지금 저는 한국말로 되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개 검사가 있는데 정확도가 얼마나 되나? 이게 만약에 이게 했는데 점수가 너무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곧바로 그게 치매라고 말 수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정확도를 몇 %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이거를 하나 갖고 뭐 진단을 내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스크리닝 테스트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스크리닝 테스트가 뭐죠? 영어로 한국말로? 그러니까 이거에서 문제가 있으면 더 자세히 검사를 하는 거고 이거에 문제가 없으면 치매 확률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더 깊게 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 갖고 정자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제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치매도 종류가 많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알츠하이머 병이랑 치매랑 서로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그 질문이 많이 나오시는데 치매라는 거는 뭐 하나의 병명은 아니고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정의해드린 것 같처럼 인지능력 저하증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에 불편이 있는 사람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치매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츠하이머스 병이라는 거는 치매 중에서 가장 흔한 치매죠. 보통 65%에서 75% 정도의 치매가 알츠하이머스 병이라고 합니다. 알츠하이머스 병은 아시겠지만 뇌에 베이타 에밀로이드라고 하는 그 나쁜 독성 단백질이 쌓이면서 생기는 치매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치매 중에 제일 흔한 거는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우리가 뭐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먼저 의사한테 가가지고 증상을 또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뭐 또 인지능력 테스트 같은 거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치매인 것 같다. 그러면 이 치매가 알츠하이머스 병인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테스트를 많이 하죠.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의미가 크게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알츠하이머스 병이라는 진단이 나와도 뭐 특별히 치료약이 없으니까 그거 알 필요가 있냐. 괜히 테스트 하느라고 신경만 더 쓰이고 돈만 많이 들고 그러지 않냐 그러는데 요즘에는 알츠하이머스 병을 위한 특별한 약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은 알츠하이머스 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할 수 있는 걸로는 크게 나눠서 3가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일 옛날부터 썼던 거는 뇌 척수액을 뽑아가지고 그 척수액에 있는 베이타 에밀로이드라고 하는 거 그리고 타우라고 하는 단백질을 보는 건데 뭐 여기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뇌 척수액을 빼는 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신경과 의사가 많이 했으면 간단하지만 환자한테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두루 넣어가지고 바늘 요만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도 이만하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 요만한 거를 등에다 찔러가지고 거기에 척수 뼈 사이에서 척수를 뽑는 건데 약간 불편하긴 하죠. 그래서 많이 안 썼는데 또 요즘은 또 펫 스캔으로 그러니까 뇌 사진 촬영하라고 해가지고 베이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있는지 없는지 펫 스캔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전만 해도 이게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되게 비쌌는데 요즘 한 1년 전인가 2년 전부터 그 이거를 하는 거를 메디케어에서 커버를 한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딴 보험도 거의 커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펫 스캔을 해보면 여기 그림에 본 것 같이럼 베이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이면 이렇게 빨갛게 나오고 정상인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나가지고 이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알츠하이머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 6개월 안에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피 한 방울로 진짜 알츠하이머스가 아닌가 없나 그런 것들이 지금 FDA 미국에서 승인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앵그로드 병원에서도 그거 이제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직은 그게 정식으로 승인은 나왔지만 그게 쓴 역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거는 펫 스캔이나 뇌척수액 하는 것보다는 컴플리멘터리 그냥 부수적인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1, 2년 후에는 완전히 그것만으로 완전히 진단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으로서는 부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그 증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증상이 알츠하이머스 증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제일 잘 느낄 거예요. 본인이나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약간 이상하다 그랬는데 의사한테 가서 그 아까 같은 인지능력 검사 같은 거 해도 다 정상으로 나와요. 그게 시작으로 하지만 그 후에는 그게 점점 진행이 되면은 인지능력 검사를 하면 진짜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데 아직도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긴 해도 뭐 그래도 운전할 거 다 하고 식사하고 화장실 가고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 재정 관리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그런 경우로 되는데 그게 경도 인지장애 그렇게 볼 수 있고 경도 인지장애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mild cognitive impairment 그게 치매 전 단계라 보겠어요. 경도인지장애 그러니까 뭐 당뇨도 있잖아요. 뭐 예비 당뇨 뭐 그런 것처럼 이것도 치매 예비 치매라고 보겠어요. 경도인지장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도인지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치매를 발전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경도인지장애에 있으면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게 더 심해지면은 뭐 경증 치매, 중간 치매, 심한 치매 그렇게 점점 본인이 할 수 있는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완전히 아기 같아가지고 본인이 식사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대소변 구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좀 행동장애 같은 것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가는데 이 전체가 보통 평균으로는 한 15년 정도 간다 그래요. 뭐 그런데 그게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치매 있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평균으로 하면 한 15번 치매는. 그럼 치매의 위험 인자와 예방은 뭐가 있을까요? 치매 아까 말씀하신 거 폐하고 치매하고 관련이 있냐 그거는 뭐 별로 없는데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위험 인자 그것들은 사람이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거는 뭐 나이가 먹을수록 치매 걸릴 확률이 높은 거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건 바꿀 수 없는 거고 또 무슨 연구든지 보면은 여성분이 남성분에 비해서 치매 확률이 높아진다. 그것도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어떤 거는 젊어서부터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나이 먹어서도 바꿀 수 있는 거. 그래서 젊어서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학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치매 걸릴 확률이 낮다는 거는 확실히 증명됐어요. 그런데 뭐 그거는 젊었을 때 가족 환경으로 이래가지고 뭐 공부를 못했으면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에 대해서는 뭐 조금 있다가 정재훈 선생님이 말씀 더 하시겠지만 그거를 조절하면은 심혈관 문제뿐 아니고 뇌혈관 문제도 조절이 되니까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담배, 폐에 대해서 우리가
폐암에 대해서 담배의 위험성을 많이 얘기했지만 그 혈관에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담배 끊는 거. 그러고 뭐 한동안은 뭐 심장을 위해서 술 한 잔 뭐 레드 와인 정도는 괜찮다 그랬는데 요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술은 뇌에는 안 좋아요. 조금이라도 먹어도. 예. 근데 뭐 술 좋아하시는 분 기분 좋으려고 먹을 수도 있으니까 뭐 완전히 끊으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조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머리 다치는 거 뭐 꽉 넘어진다든지 그러면은 뇌 치매 걸릴 확률이 높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귀가 잘 안 들리면은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들으면서 우리가 뇌에 그거를 스티뮬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러고 여러 사람들이랑 귀가 안 들리면 사람들이랑 대화도 안 되니까 사회 활동도 안 되고 그다음에 얘기한 거 들어도 안 들리면은 뭐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이 먹으신 분들 귀 안 좋은 사람이 꽤 있는데 그러면 뭐 보청기 껴라. 그럼 보청기 끼는 분 대부분 경우가 보청기 껴도 뭐 도움도 안 되고 보청기 끼면 소리가 크게 좋은 소리가 들린 게 아니고 잡음도 많이 들려가지고 못 끼겠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기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더 좋은 보청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눈 안 보이면 안경 끼잖아요. 안 보이면 잘 안 보이는 사람들 불편하니까. 그리고 안경 맨 처음에 끄기 시작하면 약간 어지러지러도 하고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끼는 거 아니에요. 보이니까. 그것도 보청기도 마찬가지로 좀 끼고 있으면 좀 적응이 되면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공기 매연 같은 거에 많이 접촉을 하면 또 치매 확률이 높다 그래요. 그거 중요한 거 운동은 우리가 뭐 다 강조하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치매 확률이 확실히 줄어든다 그래요. 그게 혈압 뭐 당뇨 그런 것도 있지만 운동 안 하면 혈압 치매 활동이 올라가고 정기적으로 운동하면 치매 확률이 낮아진다 그러고 그 다음에 우울증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 같이 사회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데도 오시고 뭐 그런 거. 말을 되게 빨리 했나요? 그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또 환자 가족들이 또 어려움이 참 많은데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조언을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게 힘들죠. 그거는 거의 뭐 과학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사회적으로 생각해볼 문제인데 집안에서 가족분들이 돌보는 게 가장 좋지요. 그렇지만 가족분들도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만약 치매 환자들의 행동 장애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막 공격적으로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거나 막 물건 집어던지고 아니면은 망상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맨날 뭐 누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경찰 신고하고 그리고 또 밤에 잠을 안 주무면서도 밤에 있다가 막 밖에 나가고 그러면은 가족분들이 돌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치매 환자뿐 아니고 가족들이 또 되게 힘들어요. 가족들이 어떤 사람은 더 병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사회적으로 뭐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재정적인 문제도 많을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어요. 가족분들 상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가족분들이나 자녀분들이랑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라 뭐 요양원에 보내라든지 아니면 나는 그래도 안 가겠다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고 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자체가 환자의 어떤 수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아니면은 이런 분들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도 아까 뭐 15년이라 그랬지만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치매면서 무슨 심혈관 문제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또 빨리 가시는 거고. 근데 치매 자체로 뭐 생명이 치매만 가지고는 뭐 더 상당히 짧아진다 그럴 수 없는데 치매가 심해지면은 아무래도 걷는데도 지장이 되면서 넘어지면은 그다음에 무슨 어디에 골절이 생기면 그걸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가시는 분이 많고 또 치매가 심해지면 음식 먹을 때 그 운동도 안 되니까 목에 걸려가지고 캑캑거리고 뭐 걸리면서 폐렴 걸릴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폐렴 걸려가지고 숨 못 쉬면은 뭐 요즘은 아무리 뭐 인공호흡을 해도 폐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라플을 또 해서 예. 또 아니 라플 하고 하죠. 예, 예, 여기 다 이거 가야 되니까. 그건 뭐예요? 저울이요. 27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울은 어느 기관에서 후원하신 거죠? 유나이티드 헬스에서 후원하신 저울 받아가세요. 몸무게 체중 조절. (190)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번에는 패밀리 터치에서 준비하신 책 세트입니다. 책 읽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냥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안 도니까 책을 직접 읽어야 돼요. 책을 읽어도 치매 예방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예. 291입니다. 291. 책 세트 한 권 더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책 세트. 294입니다. 294. 예, 저쪽 두 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말한 치매에 대해서. 네, 아까 질문에 스크린에 약 종류가 한 3가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약에 대해서 설명 안 하시고 만일에 약을 먹으면 그게 조금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쩔 때 저런 약물들을 프리스크라이브 하는지 제가 솔직히 그 갈란타마인을 한 3년 먹었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 왜 제가 그걸 프리스크라이브 받을 때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치매 테스트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저기 자꾸만 길을 잊어버려요. 그랬는데 저 약을 먹어보라 그래서 먹었는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걸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것보다 더 좋은 약이 있는지 그래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일 많이 쓰는 약이 도네파질이라는 약이죠. 그다음에 비슷한 약으로서 리바스티그민이 있고 갤란타민이 있는데 그거는 뇌에 있는 아세토콜린이라는 물질을 좀 올려주는 약이에요. 아세토콜린이 부족하면은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아세토콜린을 먹으면 올려줌으로써 기억력이 약간 좋아지는 건데 말씀하신 것 같이 거의 대부분 경우가 환자들 얘기는 이게 먹고 나서 기억력이 좋아졌는지 안 좋은지 확실히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연구 결과에서도 아주 조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큰 좋은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치매가 이렇게 나빠진다 그래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근데 이 약들을 먹으면서 조금씩 올려주면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벌려주기 때문에 뭐 몇 달을 그러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고 또 한 가지 도나파질, 에리셉트 말고 많이 쓰는 약이 메멘틴이라는 약이에요. 그것도 비슷한 약이에요. 그냥 글루타메이트라는 그 물질을 억제시킴으로써 뭐 기억력을 약간 좋아지게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거의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약들이 허가가 나오는 경우는 여러 뭐 몇백 명, 몇천 명을 해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약을 받은 군하고 약을 안 받은 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올라갔다고 했기 때문에 약이 허락이 나오는 건데 개개인으로 따지면은 솔직히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좀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뭐 근데 신문 같은 데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약들이 나온 지가 좀 20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이거밖에 없다 뭐 특별히 없다 그랬는데 아까 알츠하이머스 병의 이유가 뇌에 베이타 아밀로이드라는 그 물질이 쌓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쌓인 거를 없애면은 그러면 알츠하이머스 치료가 되냐? 그렇다고 가정해가지고 연구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실패를 거듭했는데 한 3년 전부터 항체 주사약을 써가지고 베이타 아밀로이드라는 거를 나쁜 물질을 뇌에서 끄집어내면은 없애면은 저 인지 능력과 알츠하이머스 병의 진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약이 지금 처방이 나왔어요. 허락이 나왔어요. 2년 전에 레카네맵이라는 약이 나왔고 1년 전에 도나nemab이라는 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라고 보겠는데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먹는 약이 아니고 주사약이에요. 혈관 주사를 맞는 거기 때문에 주사 맞는 데 가가지고 병원이라든지 뭐 인퓨전 센터라는 데 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돼요. 한 시간 2시간 걸려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것들의 그런 약들도
지금 초기에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알츠하이머스 병에 효과가 있지 중기나 말기로 가면 효과가 없어요. 벌써 뇌 세포가 많이 손상이 왔기 때문에. 그러고 이런 주사약이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의사랑 상담을 해가지고 이 약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약이 비싸요. 주사약이고 항체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험에서 커버가 된다고 그래요. 요즘은.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 치료약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도 다 알츠하이머스 치매에 대한 약이에요. 또 다른 치매, 뭐 루이체 치매도 있고 전도축두엽 치매도 있는데 그런 거에는 특별히 나온 약이 별로 없어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최근에 유튜브나 다른 보도에서 보니까 리튬을 먹으면 기억력이 조금 좋아지고, 그래서 실제로 약정으로 나온 걸 드시는 분들을 좀 주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튬이요? 예, 예. 모르겠어요. 리튬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이폴러, 또 조울증에 쓰는 거죠, 보통. 그래가지고 이런 약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효과 좋은 약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트라이를 해봐요. 그러면서 이게 특별히 큰 완전히 정확한 정보로서 이게 확실히 증명이 된 것도 아닌데 이것도 써보는 사람도 있고 저것도 써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튬을 뭐 연구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벌써 한 사람들한테 쓰는 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으로서는 이게 리튬이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알츠하이머스 병에 써도 된다. 그렇다는 것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뭐 특히 한국에 가시면 무슨 뇌 영양제라 그래가지고 많이 처방받아서 오시는데 그것도 보면은 의사들이 처방은 하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이거 효과도 없는데 왜 처방을 이렇게 많이 하냐. 그래가지고 그런 약도 있고 뭐 또 특히 한국 분들도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미국 환자들도 많이 보는데 뉴스에도 막 선전 많이 하는 거 프라베진이라는 약 있잖아요. 그거 CVS가 뭐 살 수 있다 그래, 처방 없이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먹는 사람 많은데 그것도 조금 보면은 효과가 없다 그렇게 조그맣게 써놔요. 거기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없다 그러진 않은데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지만 선전은 크게 하는데, 예, 그런 약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은행, 긴코 먹으면 도움이 된다, 뭐 카레 먹으면 도움이 된다. 근데 그게 일리는 다 있어요. 과학적으로 일리는 있는데 그게 얼마나 먹고 얼마나 오랫동안 먹고 그래야지 도움이 되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예. 대부분 그런 약들이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튬 뭐 이런 약, 근데 그런 약은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는 환자분들도 그 리튬보다는 이제 조울증 약을 드시는 분도 있어요. 아주 이제 심한 경우, 치매가 심하거나 알츠하이머가 심한 분들. 근데 그런 약들은 솔직히 증상을 도와주는 거지 알츠하이머 자체를 없애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리튬을 드시는 그게 바이폴라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분들이 바이폴라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막 같이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억제시키려고 제 생각에는 그런 약을 처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을 도와주는 거지 그게 알츠하이머를 늦추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할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약이 좋다, 뭐 이게 좋다, 이 음식이 좋다 그런 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그거 뭐 사회적인 활동, 머리 쓰는 일 그런 거, 책 읽고 그런 게 더 중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죠. 더 간단하면서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예.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그 뇌에 악성 단백질이 쌓여서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현재로 그런 거를 쌓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약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음식이나 어떤 다른 걸로 좀 그걸 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현재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는데 뭐가 이 음식을 먹으면 뭐 예방할 수 있다 뭐 그런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리는 그게 증명된 약이 증명된 방법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먹는 약은 없다고 보겠어요. 아까 그리고
리스크 팩터 그러니까 위험 인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음식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음식은 뭐 쉽게 말하면 건강식으로 먹으면 좋은 거고 골고루 먹는 게 좋은 거지 한가나만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또 치매 예방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나온 거 있어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지금 한 20년 동안 연구 결과가 많이 되는데 지중해식 식단 그거를 하면은 치매 예방이 된다 그러죠. 지중해 식단을 뭐 한국 식단으로 어떻게 뭐 응용할 수 있는지는 얼마나 응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중해 식단인 거는 과일, 야채 그 다음에 생선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 같은 그런 거에서 나온 기름 지방질 그 다음에 뭐 땅콩이나 견과류 같은 거 많이 먹는 거 그 대신 붉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뭐 그런 것 같은 거 덜 드시고 뭐 다른 기름기 있는 거 덜 드시고. 훈이와 범이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치매를 예방하는 12가지 방법 저희가 딱 올려놨습니다. 예, 없으면 이제 다음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저희 정지현 선생님께서 이제 심장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예, 심장이 왜 중요한가요? 간단한 문제인데. 예, 심장이 일을 안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죽기 때문에 심장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심장 중에서 우리가 제일 뭐 간단하게 알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콜레스테롤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좀. 우리 흔히 알고 계시는 게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우리 흔히 LDL이라고 그러죠. 근데 LDL이 높으면은 내가 한 10년 뒤에 심장병이나 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봤더니 HDL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는 심장병이 생길 확률이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HDL을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은 HDL은 더 이상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1990년대 이제 많이 썼던 말이고 이제 더 이상 크게 이제 임상적으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 환자분들이 막 오셨을 때 콜레스테롤 약 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러던데 막 그러시는데, 그거는 이제 1990년대 되게 그때 당시에 연구에서는 많이 있었던데 우리가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크게 뭐 HDL이 높으면 좋은 역할을 하긴 하겠구나지, 이게 뭐 어떤 유의하게 아주 유의하게 뭐 심장병이 생길 확률을 낮춰준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높으면은 혈관에 쌓이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그죠? 그렇죠. 예, 이제 동맥경화증 우리 흔히 얘기하시는 것처럼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거죠. 이제 심장 혈관의 내벽에 이제 그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 그냥 그 왜 그 집에 그 가든에 쓰는 호스 같은 거 그 처음에 이제 홈디포에서 사가지고 오면 그 호스가 굉장히 말랑말랑하잖아요, 보면. 근데 아주 오랫동안 쓰다 보시다 보면은 그 호스가 좀 딱딱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혈관도 이제 호스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오래 쓰시다 보면은 이제 혈관이 좀 딱딱해지는 거죠. 이제 근데 딱딱해지는 그 과정이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이 이제 딱딱해지는 게 좀 생길 확률이 더 높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혈관이 막 심하게 막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혈관이 이제 너무 많이 막혔으면 이제 그쪽으로 피가 더 이상 못 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시술도 여러 가지 또 새로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기억해야 할 건강 뭐 그런 숫자가 있나요? 콜레스테롤이 뭐 얼마야 되고 뭐 혈압은 얼마야 되고 뭐 혈당 치수는 얼마야 되고 뭐 그런 숫자가 뭐 따로 있나요? 그 흔히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이제 이 정상 콜레스테롤이라는 건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 콜레스테롤이라는 건 없고, 내가 개개인의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심장병이 생길 그 확률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얼마만큼 낮추어질까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 콜레스테롤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콜레스테롤 낮춰야 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혈압의 이제 정확한 혈압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기로는 내가 심장병이 없거나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뭐 한 140에 뭐 92만만 되셔도 괜찮아요. 보통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연세 드시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심장 질환이 생기는 분들은 요즘 몇 달 전에 새로운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나왔죠. 이제 120에 80 미만으로 컨트롤하시는 게 더 예후가 좋다. 그래서 이제 심장내과에서는 딱 어떤 정상적인 딱 100입니다, 120입니다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기준을 환자분께 이제 맞춰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그러면 심장 뭐 나쁜 음식이나 뭐 좋은 음식 뭐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제 생각에는 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딱히 있다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음식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어떤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가리시는 것보다는 어떤 열량을 내가 필요한 것보다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열량을 우리가 매 음식마다 다 계산하려고 그러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제 열량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탄수화물 작게 드시라고 하는 거죠. 이제 흔히 뭐 우리 공유로 된 거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게 뭐 밀가루로 만든 거, 쌀, 뭐 떡, 국수, 이제 뭐 과일도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줄이시면은 줄이시는 게 이제 좀 더 손쉽게 칼로리를 줄이시는 거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고요. 제 생각에는 굳이 이제 어떤 음식은 좋고 어떤 음식은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 좀 짠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은데 짠 음식을 드시는 경우에는 이제 혈압이 좀 올라갈 경우가 많이 생기고 고혈압도 좀 더 우리가 일찍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좀 이제 피하시는 게 좋은데 그것도 이제 실은 이제 이런 그 문화적인 거랑 식생활이랑 되게 관련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짠 음식을 또 드시지 마시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작게 드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또 음식을 드시는 것 자체도 또 살아가는 재미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탄수화물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근데 한국 사람이 밥 안 먹으면 뭐 먹어요? 국수도 안 된다 그러는데.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 환자분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000칼로리를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1000칼로리를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은 1000칼로리를 드시고 한 500칼로리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500칼로리가 남잖아요, 내 몸에. 근데 내 몸은 굉장히 좋은 공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에너지를 낭비를 하지 않아요. 그냥 버리지 않아요. 내 몸에 다 쌓아두려 그래요.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내가 어떻게 좀 식생활을 바꿔야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너무 많이 먹는 게 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콜레스테롤도 좀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하루에 한 번 먹는 거로 바꿨습니다. 그럼 오늘 점심 안 드시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게 뭐 방법이 있나요? 어떤 게 좋은? 심장 혈관만을 위한 운동을 생각하시면은 심장도 근육 덩어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혈관도 근육 덩어리고. 그래서 근육 운동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팔에 있는 근육을 굉장히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팔에 있는 근육에 무거운 거를 들어야지 팔에 있는 근육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팔에 있는 근육에 내가 로딩을 줘야지 그 근육이 발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심장도 근육이고 혈관도 근육이기 때문에 이 심장이랑 혈관에 로딩을 줘야지 발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로딩을 주는 방법이 결국 이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유산소 운동인 거죠. 이제 뭐 뛰거나 걷거나 아니면 수영, 자전거, 엘리프티컬 뭐든지 다 좋으세요. 뭐든지 다 좋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최소한 한 30분 정도 하시고 이제 각각의 또 이제 개인들이 다 운동 능력은 또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은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심장 근육을 발달할 정도의 운동이라 생각하실 때는 좀 숨이 많이 차질 때, 숨이 차고 등에 또 땀도 좀 나고 이 정도로 운동을 해주셔야지 심장 근육이랑 혈관에 있는 근육을 내가 이제 트레이닝 시키고
로딩을 줘게 되는 거지. 그냥 천천히 걷는 거라든지 또 제 환자분들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나 계산책 하루에 3번씩 한다는데 그런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딩을 줘야 된다. 이제 팔 근육을 크게 만들 때처럼 똑같이 심장 근육에도 로딩을 줘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은 내가 어떻게 운동해야 될까 잘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그 외에 또 중요한 생활 습관 그런 게 또 필요한가요? 그렇죠. 예,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연이 이제 혈관의 내벽을 손상을 빨리 시키기 때문에 그 동맥경화증이 아주 쉽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들은 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 30대에도 혈관이 막혀가지고 오시는 분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담배는 꼭 이제 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빨간 포도주 뭐 한두 잔 드시는 건 오히려 심장에 좋다 이런 말도 많이 했었는데 자꾸만 요즘 또 새로 나오는 데이터라든지 뭐 작년에 또 그 왜 서전 제너럴이 또 얘기한 거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알코올은 크게 심장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뭐 가볍게 반주 한 잔 정도 하시는 거는 또 이제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고 이제 뭐 불안감도 많고 또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에 대한 또 이제 걱정도 많으신데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지내시면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실은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랑 심장병이 생기는 그 사이의 고리를 찾지를 못했어요. 옛날에 보면은 제가 한의사들이랑 얘기해 보면 한의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심장에 심장 그럴 때 마음 심자를 쓰기 때문에 마음의 스트레스가 한방에서는 굉장히 그 심장에 문제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실은 이제 서양의학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정확한 연결고리를 찾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레벨에 대한 어떤 그 서베이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심장병이 생기는 그 확률을 봤을 때 그 전 세계 어디서 한 유럽에서 한 스터디라든지 미국에서 한 연구라든지 아시아에서 한 연구랑 똑같은 비슷하게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재작년부터는 이제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즘 다들 뭐 일하느라 바쁘시고 뭐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스트레스 좀 줄이세요 그러면 뭐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직장을 관두란 말이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에 한 30분만이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떤 환자분들에게는 뭐 게임이라도 좋으니까 게임이라도 시작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만 딱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하나 만드시는 게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끝났는데 먼저 Q&A, 그러니까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예, 정 선생님한테 심장 건강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네, 우선 훈니와 범임님 유튜브에서 봤던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멋있으시다는 거를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그 한 가지 사실 두 가지 궁금한 게 아까 그 한 끼만 드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게 다른 연령분들 그런 거에 따라서도 혹시 식사 횟수를 줄이는 게 좋은지 그거 하나 이제 궁금하고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 걷는 것만으로도 혹시 저희 심장 근육을 이렇게 발달시키는데 혹시 그게 충분할까요? 그 식사는 꼭 한 끼 두 끼 드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우리 현대인들은 필요한 것보다 너무 많이 먹거든요. 우리가 풍요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너무 필요한 것보다 많이 먹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열량을 드시는 식사를 한 끼 두 끼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냥 좀 드시는 양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활동량을 늘리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대사성 질환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런 것들이 심장 혈관이 막히고 고혈압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못 사는 나라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 만약에 그 6.25 때 막 그때를 생각하시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심장 질환, 뭐 고혈압, 뭐 콜레스테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뭐 감염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잘 살다 보니까 생기는 질환이니까 좀 이렇게 식사량을 줄이시라는 뜻에서 제가 하루에 그거는 개인적마다 다 달라요. 내가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에 따라 다르니까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도 계시고 2끼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 몇 끼보다는 그냥 드시는 양을 좀 줄이는 건데 양을 줄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양을 줄이는 것보다는 열량이 낮은 음식을 드시되 양은 비슷하게 드시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거는 내가 내 심장이나 혈관의 근육에 내가 로딩을 줄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개개인적마다 이제 그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니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좀 땀도 등에 땀이 좀 나고 좀 이렇게 될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게 아까 심장 근육이랑 혈관 근육에 단련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개 데리고 산책하시는 거 이런 거는 크게 도움은 되진 않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내가 여쭤볼 건데요. 근데 저 오시는 분 나이 먹으신 분들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맞습니다. 제 환자분들이 그렇게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계속 운동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허리가 아파서 못한다. 그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나눠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15분 걸으시고 오후에 15분 걸으시고 그래서 어쨌든 하루에 내가 걷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하겠다. 많이 하시면 많이 할수록 더 좋거든요. 근데 뭐 좀 또 뭐 날씨가 흐려서 안 좋은 날은 그런 날은 또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좀 많이 움직이겠다 하시는 게 심장 혈관의 능력을 위해서 좋은 거고요. 그리고 요즘 또 계속 나오는 연구 결과가 내가 딱 이 약을 딱 먹어가지고 이 음식을 먹어가지고 내가 100세 장수할 수 있는 이런 음식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계속 나오는 연구 결과는 결국 우리가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장수랑 연관이 많다라는 결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네, 선생님, 네네. 혹시 스트레스가 받을 때는 그 대마초 효과가 있나요? 그런 질문도 제 환자분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작년에 그 자마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의학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나온 데이터가 있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대마초는 뭐 크게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대마초도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그 담배처럼 피우는 경우에는 담배랑 똑같이 안 좋습니다. 예, 다음 질문이요. 네, 아까 치매 요인 중에서요 운동 부족이 치매 원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82세 치매 진단 받은 지가 한 4, 5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저귀를 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운동을 싫어하시는데 억지로 운동을 시키고 걷기 하고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요? 그거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또 위험 인자를 낮추는 거는 치매 걸리기 전에 해야지 예방 차원으로 쓰는 건데 뭐 이 치매 걸린 다음에 운동을 한다. 뭐 치매 진행 속도 같은 거는 좀 낮춰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 억지로 해가지고 하면은 더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것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개개인으로 생각해가지고 장단점이 뭔가 생각해야 되는데 뭐 이제 거의 중기에서 말기 되면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다음 질문이요. 예, 닥터 정한테 여쭙겠습니다. 요즘 그 칼슘 스코어 테스트라는 게 있던데 이건 어떤 것이며 어떤 사람이 이걸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건지요? 칼슘 스코어는 이제 왜 콜레스테롤 말씀하신 것처럼 콜레스테롤은 이제 내 미래를 보는 마커거든요.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10년 뒤에 15년 뒤에 이제 심장 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다. 근데 콜레스테롤 연구가 시작된 거는 1970년대, 80년대 많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의사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연구의 디자인 자체가 좀 더 미진한 부족한 면이 많죠.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연구가 시작된 게 1970년, 80년대니까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칼슘 스코어 테스트죠. 이제 칼슘 스코어는 이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으로 해서 시작된 건데요. 마찬가지로 칼슘 스코어도 내 10년 뒤에 리스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 스코어는 심장병이 없는 환자분들 중에 심장병에 내가 10년 뒤에 어떤 걸릴 확률이 뭘까 알고 싶을 때 그때 보는 거지 심장병이 이미 있는 분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예, 칼슘 스코어 우리 유튜브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제가 칼슘 스코어 했어요. 제가 하는 것도 보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는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항암 치료 들어가는데요. 폐암 사기로 항암 치료 들어가는데 주의해야 될 음식 같은 걸 얘기를 들었는데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이제 너무 개인적이라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지금 답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예, 그거는 제 생각에는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그 사람마다 이제 환자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 환자분한테 뭐가 필요한지 그거를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 받는 환자분들에게도 이제 우리가 그 탄수화물 좀 작게 드시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예. 딴 거 하나는 뭐 대체적으로 말했을 때는 뭐 암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몸에 일단 그 나쁜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한국말로 뭐죠? 염증. 몸에 염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부분 암 환자분들한테는 권장하는 거는 염증이 올라갈 수 있는 음식들을 그냥 줄여라.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설탕 이런 거, 그다음에 간식 같은 거, 간식도 막 설탕 많은 간식, 빵 뭐 이런 거, 초콜릿, 뭐 과자, 그다음에 음료수 등등 그런 게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부분 이제 드시지 말라고 이제 암 환자분한테는 저희가 권장합니다. 지금 저기 여기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 세 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서 1년 동안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약을 끊을 수 있는지, 또 그와 관련해서 스타틴 계열의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실은 그 생활 습관만 바꿔도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긴 해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떨어지는 건 불가능하고요. 연구를 했는데 이제 환자분들 중에 스타틴을 드시는 분이랑 그리고 또 다른 환자 그룹은 생활 습관만 바꿔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분이랑 비교해봤을 때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죽을 확률, 그다음에 심장병 걸릴 확률, 스트로크 걸릴 확률이 훨씬 더 작아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에 어떤 다른 메커니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다른 메커니즘은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뉴잉글랜드 저널의 그 데이터가 처음에 이제 그 나왔을 때 그 논문 제목이 논문 서브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그 진시황이 찾던 약이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이제 이익이 많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은 이제 우리 흔히 부작용이 한 1% 미만에서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고 그 간에 있는 효소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약을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은 거의 99.9% 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는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에 더 질문이 엄청 많은데요. 그건 이제 범위가 전문가시니까 대답해 드릴 겁니다. 그런 연구 결과 있나요? 전 모르겠는데. 그 연구 결과 없습니다. 연구 결과는 없고 굉장히 그 유튜브에서 떠도는 소문이라 가지고 미국 심장학회에서 그 메타 애널리시스라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콜레스테롤 연구 관련해서 그 데이터를 다시 다 봤는데
그 콜레스테롤 약이랑 치매랑은 오히려 상관없고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혈관 질환의 확률이 떨어져 가지고 혈관성 치매의 확률을 훨씬 더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 약 드시는 거 계속 드세요. 절대로 넘버가 좋아졌으니까 대부분 어떤 분들은 이제 좋아졌으니까 약 끊어도 되냐? 넘버가 왜 좋아졌어요? 약 드셔서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시면 올라가는 것 올라갑니다. 확실히 그건 저는 확실히 봤습니다. 끊었는데 6개월 동안 끊었어요. 다시 검사하니까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끊지 말라고 제가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딴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많은 쓰는 약들이 다 한 번 먹으면 계속 평생을 먹어야 되지 뭐 얼마나 6개월 먹고 좋아졌으니까 끊는 그런 얘기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제약회사들이 그냥 우리 돈 뺏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막 나오는데. 예, 다음 질문 있습니까? 예, 저울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 정확한 저체중도 안 좋잖아요. 고체중도 아니고 안 좋고 그죠 두 개 다. 그렇죠. 예. 의학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 아마 U 커브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U 커브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Y가 이제 Y축이 있고 X축이 있잖아요. 근데 Y축이 죽을 확률이에요. 그리고 X축은 내 몸무게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항상 U 커브가 나오거든요. U 커브가 나오면은 그 말은 너무 뚱뚱해도 죽을 확률이 높아지고 너무 빼빼해도 죽을 확률이 이제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죽을 확률이 제일 낮을까를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제가 한국말로 뭐죠? 바디 매스 인덱스가 뭐죠? 바디 매스 인덱스가 뭐죠? 그 BMI라고 하는 걸 많이 쓰는데요. BMI라고 하는데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체중을 내 키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덱스를 내놓은 건데 그 체중 그 인덱스가 보통 23에서 25 정도 되시는 분들이 죽을 확률이 제일 낮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 그걸 유지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순서가 다 끝났고요. 이제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정재현 선생님께서는 안 드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예, 그럼 식사하셔서 밖으로 가시겠습니다. 예,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